안녕하세요.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3일에 있었던 서울시 간호직 의료직 생물 기출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물론 15문제가, 2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학 수준의 내용이 출제됐지만 그 내용들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이죠. 2019년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본다면 가장 쉬웠다라고 평이하고 보통이지만 그 중에서 약간 쉬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실히 공부를 했다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생물 한 과목으로만 본다면 합격선도 9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생물 공부가 되지 않은 이제 막 시작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 다루는 강좌가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물 공부를 한 번 정도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임을 아시고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문제는 우리 이제 두 가지 책형이 있었죠. B책형과 D책형이 있었는데 B책형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면, 자, 1번 문제, 제 나름대로 이제 난이도를 정했는데 난이도 중 정도가 되고요. 실은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난이도 중 정도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세포 표면의 막 관통 수용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지단백질의 2차 신호 전달자로 오르는 것, 2차 신호 전달자로 오른 것. 그럼 지단백질 그랬으니까 수용체가 세포막이 있는 경우, 그래서 세포 내부에 수작용하는 2차 신호 전달자를 고르는 문제인데,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래서 2차 신호 전달자의 대표적인 것이 CAMP. 물론 CGMP도 2차 신호 전달자로 쓰일 수 있죠. 자, 그리고 PIP2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PIP2가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이죠. 그래서 PIP2가 이제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돼서 DH하고 그리고 이노시톨 3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2차 신호 전달 물질로 쓰일 수 있죠. 이노시톨 3인산은 소포체에 있는 칼슘 채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칼슘 이온이 세포질로 방출되어서 역시 칼슘 이온도 2차 신호 전달 물질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지 중에 있는 것은 DH하고 그리고 CAMP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2번 문제 난이도 상으로 제가 잡았는데, 자,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로축이 기질의 농도가 되고 그리고 세로축이 효소한 반응 속도인데,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대개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런데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질의 농도가 증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데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소위 시그모이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용이 좀 어렵다 싶으면 답이 아닌 걸 지워나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1번은 활성화 에너지 장벽 얘기를 했었죠. 그럼 1번이 답이 되려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되먹임 조절 그랬는데, 그럼 되먹임 조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대사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첫 번째 그 반응 단계에서의
저해제를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되먹임 조절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쟁적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경쟁적 억제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흰색 그래프는 저해제가 없을 때, 노란색 그래프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닌 걸 지워나갔다면 4번 내용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 적게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자, 효소가 단백질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폴리펩티드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질 한 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활성 부위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활성 부위를 대략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4개의 폴리펩티드 중에서 어떤 한 자리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면 나머지 활성 부위의 구조가 바뀝니다. 나머지 활성 부위가 구조가 물론 지금 이 처음부터 구조가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적당히 들어맞는 상태에서 기질이 결합하면 잘 들어맞는 구조로 바뀌면서 동시에 나머지 활성 부위가 기질과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기질이 결합할 때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이제 네 번째 결합할 때는 결합할 장소가 적으니까 다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헤모글로빈 예를 들 수 있겠죠. 물론 헤모글로빈은 효소는 아니지만 헤모글로빈 가지고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 4번 되겠고, 자 3번 난이도 중. 지금 여기 단백질의 조성, 그래서 알라닌, 발린, 그리고 류신, 이소류신, 그리고 프롤린이 풍성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이 부위에서 예상되는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에 이런 아미노산들이 풍부하다. 그럼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그래서 산성 아미노산과 염기성 아미노산 전화를 띄고, 그래서 산성 아미노산은 산자로 끝나는 것,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그리고 염기성 아미노산은 리아히에서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그리고 극성이지만, 그러니까 비전화인데, 산성 아미노산과 염기성 아미노산을 제외하면 전화를 띄지 않죠. 그러니까 비전화. 그런데 극성 비전화인 거 우리 아석을 세트로 이었었죠. 그래서 아스파라긴, 그리고 시스테인, 서클, 글루타민, 서클, 그리고 세트로 세린, 그리고 트레오닌, 세트로 티로신, 그리고 극성 비전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번에서 주어진 아미노산들은 여기 산성 아미노산도 아니고 염기성 아미노산도 아니고 극성 비전화도 아니고, 그럼 이 아미노산들은 무극성 아미노산이죠. 무극성 아미노산. 자, 그래서 무극성 아미노산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그러니까 물을 멀리하니까 그 단백질의 구조에서 안쪽을 향해 있겠죠. 그래서 4번, 이 부위는 수용액에서 전체 단백질의 구조의 안쪽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고, 4번은 난이도 하에서 역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인체에 있는 4가지 많은 순서대로 질량 비율로 많은 거 4가지 OCN 외웠었죠. OCHN, 넘버원 채널 OCN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래서 보자마자 쉽게 답 1번 고를 수 있겠고, 자 5번 난이도 중. 5번도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는 답이 아닌 걸 지워나가면 되겠죠. 부모 중 어느 쪽으로부터 대립인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현상.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냈다면 낫기 위해서 선택지 중에 하나에다가 반성 유전을 넣었을 겁니다. 자, 문제 다시 볼게요. 부모 중 어느 쪽으로부터 대립인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현상. 그래서 만약에 반성 유전이 있었다면 많은 학생들이 낚였을 텐데 반성 유전에 답이 없다. 그래서 답은 유전체 각인 4번에 있는 유전체 각인이 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유전체 각인의 대표적인 예는 IGF-2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예를 들 수 있겠고, 그래서 부계로부터 받은 유전자만 발현된다 공부했었죠. 그래서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난이도 중 HIV의 모식도이고, 그럼 그림에서 A는 RNA, 그리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의 B는 숙주세포의 침투시비란 단백질 분해 요소다 그랬는데 B는 역전사 요소이죠. 뭐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HIV는 주로 CD T세포를 감염시켜서, 그럼 다시 여기 디귿에 CD8 T세포라는 얘기는 보조 수용체로서 CD8을 갖고 있는 T세포니까 세포 독성 T세포죠. 물론 감염 후기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 독성 T세포가 감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주로 누구냐면 보조 T세포죠. 즉 CD8이 아닌 CD4 T세포라고 할 수 있는 보조 T세포입니다. 주로. 그래서 디귿 틀린 내용이 되겠죠. HIV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라 레트로바이러스죠. 그래서 6번의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난이도 하. 자, 요 둘이 연습 많이 했었죠. 지금 사성잡종,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리고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잡종인데, 그런데 네 종의 유전자가 모두 독립이다. 독립법칙 적용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F1을 자가수분시켰을 때 여기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B, 스몰 cc, 라지 D, 스몰 d 나올 확률. 그래서 라지 A, 스몰 a를 교배했을 때 라지 A, 스몰 a가 나올 확률 2분의 1. 라지 B, 스몰 b를 자가교배했을 때 라지 BB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라지 C, 스몰 c를 자가교배했을 때 스몰 cc 나올 확률이 4분의 1. 라지 D, 스몰 d 자가교배했을 때 라지 D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런데 독립법칙 적용하니까 그래서 88에 64분의 1. 그래서 3번 쉽게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자, 8번은 난이도 중.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에서 분명히 다룬 문제로 기억이 되는데, 생거기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다루지 않았지만 DNA 염기서열 분석. 그래서 우선 이 자료에는 다시 이 보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의 효소를 처리해서 이제 DNA를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필요하겠죠. 프라이머 필요하고, 그리고 DNTP, 그리고 DDNTP. DDNTP의 경우에는 3번 탄소에 있는 OH 중에서 O까지 떼어내버린 거니까, 그럼 DNA 중화요소가 오직 노출된 3' OH가 있어야 그래야 세련 뉴클레오티드를 붙일 수 있는데 못 붙이니까 이제 DNA 복제가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서열을 분석해서 DNA 염기서열을 알아낼 수 있죠. DNA 연결 요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 있는 것, 분명히 리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 리을 있는 걸 지워버리면 답 1번 쉽게 나오죠. 그래서 난이도 중 내지는 하까지 될 수 있죠. 9번. 또 이게 수험생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mRNA 가공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핵세포에서 RNA 가공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RNA 가공 과정이라 하면 구아닌 캐핑, 그리고 스플라이싱이라는 것은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끼리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3번 탄소 말단에다가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를 붙이는 폴리에틸린, 이 과정을 배웠습니다. DNA 가공 과정에서 엑손 뒤섞기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엑손 뒤섞기는 뭐냐면 엑손 셔플링,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엑손 뒤섞기. 엑손 셔플링, 셔플이라는 것이 섞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이 엑손 뒤섞기는 뭐냐면 감수분열 과정에서 재조합 과정에 감수분열 시 재조합 과정의 실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DNA 수준에서 그럼 여기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지금 네모나게 표시한 것이 엑손입니다. 그래서 엑손 여기서 띄어오고 해서 엑손 뒤섞기 DNA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리를 제외한 것. 그래서 3번 되겠죠. 엑손 뒤섞기는 DNA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시험 임박해서 문제풀이에서 다룬 겁니다. 레트로 트랜스포존. 이제 전위 인자를 얘기하는데 전위 인자, 트랜스포존이죠. 그런데 레트로라는 말이 역이라는 뜻입니다. 레트로가 역이라는 뜻. 그래서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그럼 그 RNA를 다시 역전세소를 이용해서 DNA 만든 다음에 그 DNA가 다른 유전자 사이로 끼워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lateral transposon.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유전체라는 것은 DNA 얘기합니다. 그럼 DNA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가닥이 있을 때 그 두 가닥이 끼어 들어가려면 RNA 한 가닥으로 끼어 들어가지 못하죠. 당연히 DNA 상태로 더블 스트랜드로 두 가닥에 BSDNA 더블 스트랜드 DNA 상태로 끼어져 들어가겠죠. 그래서 쉽게 3번 고를 수 있습니다. 11번 매우 쉬운 문제죠. 난이도 하에 해당이 되고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ATP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 근육세포 내에 저장된 ATP를 먼저 쓰고 그리고 그거 약 3초 정도밖에 쓰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하고 다시 ATP 만들어서 쓰고 그래서 그 근육세포 내에 있는 ATP 쓰는 것과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하는 거 합해서 약 15초 정도 그래서 포스파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산소를 소모하는 호기성 호흡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리니까 젖산 발효에 의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또 호기성 호흡에서 쓰고 자 그런데 2번 내용을 보면 적색 섬유 근육 섬유가 붉은색을 띠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하고 거기에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되었기 때문에 적색을 띠겠죠. 그래서 적색 섬유에 풍부한 미토콘드리아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혐기성이 아니라 호기성 호흡이 되겠죠. 그래서 매우 쉽게 2번 답 고를 수 있겠죠. 자, 12번. 여기 이제 수험생에 따라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나올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어서 제가 난이도 중으로 잡았습니다.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선택지 1, 2, 3, 4를 볼 때,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을 열심히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오도록 4번까지 일단 쭉쭉쭉 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뭐라고 나있냐면 다수정 느린 방지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트륨 이온에 의한 것이다. 이 나트륨 이온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들어간 다음에 바로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막전이가 변하죠. 그럼 그 다시 난자 안으로 들어간 정자들은,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난자 주변에 있지만 정자로 난자 주변에 있는 정자들 중에서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 그럼 나머지 정자들은 막전이가 변하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다수정 급속 방지죠. 다수정 급속 방지, 느린 방지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셨으니까 3번 쉽게 답 고를 수 있겠고, 1번 정자와 난자의 융합은 난자의 중요한 물질 대사의 활성화를 불러온다. 여기에는 세포 주기의 재개, 이외 유산 분열, 그리고 DNA와 단백질 합성 제어가 포함되고, 자, 2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난자에서 분비되는 종 특이적 분자는 수정 능력을 가진 정자를 유인한다. 그러니까 정자가 양성 주화성을 보이는 것을 강의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계의 주화성 분자인 리섹트와 스포렉트는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리섹트가 나왔고, 리섹트. 그리고 스포렉트.
리섹트는 1일 특강에서 시험 임박해서 1일 특강에서 자료에 리섹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자 운동 시에 물론 ATP가 쓰이지만 그 GTP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리섹트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계 어떤 종의 경우에 모든 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계의 어떤 종의 경우에 젤리층에서 리섹트가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 리섹트가 이제 성계의 정자에 편모의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편모 운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성 주화성을 가지게 즉 그 리섹트가 많은 쪽으로 정자를 유인시키는 것이죠. 또 다른 종의 성계에서 또 스포렉트가 발견이 되었죠. 4번 다수정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정자가 한 개의 난자와 수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핵상이 달라지죠. 핵상 3엔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상적인 발생을 하지 못하고 치명적이다. 13번 뇌의 각 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번도 일부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잡았는데 자 기억 시상은 대뇌 변연계의 감정 신호를 전달한다. 시상은 대뇌 변연계의 감정 신호를 전달한다 그랬는데 시상은 감각 정보의 입력 중추죠. 시상은 대뇌로 가는 감각 입력 정보. 다시 감각 정보의 입력 중추. 자, 감정은 여기 대뇌 변연계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정 형성 및 그 경험과 관련된 것은 대뇌 변연계가 관여하는데 대뇌 변연계는 편도체도 있고 해마도 있고 시상 일부 포함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시상하부는 호르몬 분비 이건 다 알 것이고 일부 수험생에서 일주기 리듬 즉 생체 리듬입니다. 일주기 리듬 나오니까 멜라토닌을 생각하면서 멜라토닌은 시상 상부에서 분배가 된다. 그래서 시상 하부는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건 내용을 덜 알아서 그런 거고 이것도 시험 임박해서 문제풀이에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시상 하부에 한 쌍의 구조물인 시상교차 상핵 시상하부에 시상교차 상핵이라는 것이 있고 이 녀석이 일주기 리듬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시상상부에서 멜라토닌 분배하게끔 한다고 문제풀이에서 언급을 했었고 디귿 내용은 잘 아는 내용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 3번이 되겠고 자 리을의 기저핵은 후각 수용체로부터는 입력을 대뇌 피질로 보낸다. 감각 정보의 입력 중추는 시상이죠. 기저핵은 백질 내부에 깊숙이 존재합니다. 대뇌 백질, 다시 말하면 대뇌 수질 내부 깊숙이 존재하면서 일련의 운동을 계획하고 학습하는 중추가 되겠죠. 그다음 14번 난이도 중 정도 여성의 자궁죽에 따른 호르몬 변화에 관한 그래프인데 그래프에서 A는 FSH 14번에 그 그래프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A가 FSH 그리고 에스트로겐 거기 써져 있고 그리고 배란 직전에 호르몬에 급증하는 것은 FSH와 LH인데 특히 더 많이 급증하는 것이 LH 그래서 FSH, LH 구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는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기억 혈중 뇌하수치 호르몬은 A와 C라고 했는데 A와 C가 아니라 A와 B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 B는 LH인데 황체 형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황체가 형성이 되면 황체에서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죠. 그래서 B는 황체에서 에스트로겐과 C,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고, 디귿 C는 프로게스테론인데 에스트로겐과 함께 자궁내막을 두껍게 한다. 맞죠? 자, 리을은 대부분의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C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C가 아니라 HCG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 니은과 디귿 3번 되겠고, 자, 15번 문제는 사람의 유에서 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순서에 맞게 배웠을 때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기억 위샘에서 수소연을 분비한다. 니은 펩신이 펩시노겐을 활성화한다. 그럼 펩시노겐을 다시 펩신으로 만들어준다. 누가? 펩신이. 그 다음 디귿 염산이 펩시노겐을 활성화한다. 그럼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한다. 이거 HCl이죠. 자, 그다음에 리을 내용은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이동. 자, 그러면 물론 이것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한테 구체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제가 무척 강조했던 문제. 그럼 펩신이 펩시노겐을 활성화시키려면 펩신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펩신이 형성되려면 염산이 먼저 분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 치더라도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니은 되겠죠. 16번. 물론 대학 수준의 내용이지만 줍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6번. 목본식물이 이기생장을 통해서 이기생장은 형성층의 세포 분열에 의해서 굵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종자가 싹 튼 다음에 발아든 다음에 옆으로 굵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위로 먼저 자라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일기생장 또는 일기생장 또는 1차 생장, 보통 일기생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기생장은 생장점의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기생장은 형성층의 분열에 의해서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쉽게 고를 수 있죠. 줄기와 뿌리를 두껍게 한다. 1번 뿌리와 어린 싹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일기생장이 될 것이고, 자 17번도 내용은 쉬운 내용이 아니지만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은 보자마자 미소를 띄우면서 쉽게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단일식물의 암기 동안에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비추는데, 단일식물의 우선 여기 개화와 관련해서 피토크롬은 레드 형태와 그리고 PFR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색광에 의해서 적색광을 비추면 PR이 PFR로 바뀌고, 근적외선을 비추면 PFR이 PR로 바뀌고, 그런데 단일식물의 경우는 PR이 많아야 개화가 된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고, 그럼 마지막에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화 여부가 달라진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근적외선을 비추는 것이 꽃피겠죠. 그래서 2번, 3번,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답 1번. 난이도 중 잡았지만 여러분 쉽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자, 18번. 18번도 약간은 헷갈릴 수 있지만 심화반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난이도 제가 중 잡았는데 조류의 배외막 얘기입니다. 조류의 배외막. 그래서 우선 4가지 배외막이 있는데, 맨 안쪽에서 배를 보호해주는 막, 양막. 그러니까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부터. 배를 가장 바깥쪽에서 감싸고 있다고 했어요. 양막은 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이미 틀렸죠. 가장 안쪽입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고. 자, 그 다음
기억 볼게요. 기억. 요막은 육모막과 난황막 사이 빈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막의 노폐물을 저장하죠. 그럼 육모막은 맨 바깥쪽 막, 그리고 난황낭은 양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입니다. 기억 맞는 말인데 만약에 모른다면 일단 패스하고, 자, 디귿. 난황낭은 난황주머니죠.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느냐? 제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장막 그리고 양막은, 장막과 양막은 그리고 또 막이 난황막 그리고 장막은 요즘은 육모막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그리고 요막.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일러드렸었냐면, 이런 막을 형성할 때 중배엽은 모두 관여한다. 중배엽은 모두 관여한다. 그럼 추가로 어떻게 오느냐? 추가로 장막의 장기 종성, 양막요 이응 종성, 그래서 초성 이응, 외배엽. 그럼 나머지는 내배엽. 이렇게 외웠죠. 그럼 이 내용을 외우고 있다면 금방 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난황낭은 요 난황낭 막에 해당되니까 중배엽과 내배엽에서 자란 세포들이 난황을 둘러싸는 막이다. 맞죠? 그리고 리을. 육모막은 외배엽과 중배엽에서 만들어지며 배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라고 그랬는데 육모막은 가장 바깥쪽 막.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선택지 구성으로 만약에 기억을 모른다면 선택지 구성으로 일단 니은과 리을이 틀리니까 기억, 디귿 고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9번 매우 쉬운 문제죠. 난이도 하. 각 생물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세균, 핵막이 없다. 그런데 핵이 있는 가장 다양하고 그랬으니까 이미 거기서 틀렸죠. 나머지 볼 것도 없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겠죠. 20번 제가 난이도 중으로 잡았는데 여기 난이도 중으로 잡은 것은 일부 수험생들을 다 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중으로 잡았습니다. 윤형동물의 특징. 윤형동물의 특징. 대표적인 윤충 예를 쓰겠죠. 윤이 바퀴륜자라고 했어. 그래서 머리에,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것을 선모환이라고 하는데 선모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모환이라고 배웠지만 그래서 아닌가 뭐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만 2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고 그러면 1번은 등배로 납작하며 등과 배 쪽으로 이렇게 납작하고 체절이 없다. 그럼 편형동물이죠. 납작한 거 편형동물. 그 다음에 3번 체절성의 체벽과 내부기관을 갖고 있는 것은 탄형동물이고 체절 그러니까 또 절지동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환형동물에 해당이 되고 왜냐면 체절성의 체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건 설령 여기 절지동물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윤형동물은 아니죠. 4번 등 쪽에 속이 빈 신경삭 어쩌고 저쩌고 항문 뒤에 근육질 꼬리 우리가 4가지 척삭동물의 특징을 외웠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서울시 2020년 6월에 진행된 서울시 기출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하기를 바라고 이제 혹시 아쉬운 결과를 이제 얻거나 또는 새롭게 내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우선 제가 이제 총평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우리는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우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물론 그 출제 경향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학 수준까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대학 수준의 내용이 출제되었는데 그래서 대학 수준의 내용까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2019년에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서 2010년에 문제가 좀 쉬웠지만 2021년에는 문제가 약간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소원하시는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